여론조사 결과에서 당대표 선거에서 누가 앞서냐는 데서는 김인숙 총리가 좀 앞서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좋은 패를 가지고 있느냐. 송영길 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 당대표가 돼도 승리하는 거고 그렇죠. 양보하고 안 돼도 승리하는 거고 정청래 대표가 가장 불리한 입장인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명분도 없어요. 만약에 승리하면 대통령을 이기고 승리하는 건데 집권 1년 차에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패배시키고 이기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결국 출마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대로 물러날 것이냐 나아갈 것이냐 당 안팎에서 말리는 목소리에도 연임을 도전하겠다는 걸로 지금 보이죠. 사퇴를 지금 언제 할 거냐 관심이 쏠리는데 형님부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사퇴는 내일 빠르면 내일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24일, 있는데 예. 24일 이게 26일 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준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당연한 결과다. 뭐 전당대회 출마하시려는 결심이 쓰셨다면 이제는 전준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는 만큼 그 전에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하고 출발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오늘 가능성보다는 내일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금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그 정 대표가 출마하는 거는 뭐 네, 기정사실이죠. 출마하겠죠. 근데 이제 출마를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상황에서 봐서는 아주 안 좋은 모양이 아닌가. 사실은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여당 대표하고 이제 대통령 사이에 거의 뭐 공개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네. 아까 이제 이 민주당에서 나와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지 않냐는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요새 방송에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섭외하시는 입장에서 여야 관계는 이게 좋은 얘기할 수가 있지만 당내 사정에서 지금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입장인데 사실은 최근에 지금 질문도 그렇고 이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지 않냐 하냐 또 안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 만약에 연임을 안 하고 좀 서로 이렇게 돕는 모습으로 갔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 모습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준비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이 청와대 측에서도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물러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되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명예롭게 물러나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공격만 하다 보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출마를 안 하면 선거도 졌고 모든 책임을 지고 그동안 대통령을 공격했고 분란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정치가 좀 정치를 잘 못한 거 아닌가. 청와대가 됐든 당이 됐든 그래서 양측에서 이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건 누가 이기건 간에 양 반대쪽은 상처를 크게 그렇죠. 입게 되거든요. 네. 저는 안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테러를 열어주지 못했고 그리고 하여튼 명예로운 퇴진도 안 됐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애들러서 나가지 말라는 뜻을 여러 차례 표현했지만 이제 형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일단은 그 연임 의사 꺾지 않는 정 대표 그 화제이자 논란이었던 장면 한번 볼게요. 지난주 목요일에 순방이 끝나고 돌아온 대통령을 마중 나와서 이제 90도로 폴더 인사를 한 정 대표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기분 나빴을 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왔어요. 그 민주당의 이건태 의원은 내가 알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의전을 원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정색하고 싫어한다. 정 대표도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90도 인사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기술이고 정치 행위다. 말로만 하는 칭송 듣기 싫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 폴더 인사하는 장면?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 뭐 양쪽에 다 해석이 좀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또 그 이후에 당정 갈등이 이렇게 겉으로 노정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런 의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게 뭐 정청래 대표 쪽의 입장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해가 한편으로는 네,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공비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너무 과도한 것은 오히려 상대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 조롱하는 쪽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장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언론에서 지난 4월 달에 대통령이 출국하셨을 때의 모습
그 모습하고 비교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냥 일상적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정도의 인사를 했다면 네. 이번은 굉장히 허리를 90도에 가까이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 예. 이런 게 뭔가 또 다른 쪽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대통령께서 그 실용이라는 표현을 뭐 인사나 외교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모든 게 다 실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줄 쭉 서가지고 거기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나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네. 저 자리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셔가지고 차량을 탑승하는 데까지 불과 몇 분, 수분이에요. 수분. 그렇죠. 그 수분을 위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저기 나와가지고 도열해가지고 대통령 비행기가 들어오기 전부터 서 있어야 되고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실용주의적 생각을 갖고 계신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렇게까지 하려고 그거 인사 한번 하려고 여기 나온다고 그럼 뭐하러 나오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말로써 어떤 진정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 하시려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를 조금 더 고민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냐라는 쪽이 지금 여론이 조금 더 많아지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게 그 형식적인 행사인데 왜 오느냐라고 한 그 말이 맞았으려면 사실 출국했을 때 김인석 총리는 오지 말았어야죠. 근데 김인석 총리는 오고 당 대표는 안 불렀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약간 제 예.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금 이제 우리 같이 정치 고관여층이나 저 맥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뭐 저 모습을 보고 뭐라고 평을 하죠.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앞에서 여당 대표가 저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우습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좀 크게 보면 뭐냐 하면은 이번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측에서는 실용적인 거 좋아하시고 과공비를 싫어한다고 말은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이제 선거 평을 할 때도 사실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기고 지구가 없잖아요. 뭐 여당이 이긴 데도 있고 야당이 이긴 데도. 근데 딱 민주당 쪽 입장에서 이길 수 있는 데를 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 선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뭐 이제 제스처도 취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 자꾸 저 당 대표가 이 대통령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약간 뭐 좀 이 안 좋은 태도를 취하느냐, 혹은 과공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다. 그 대통령의 시야도 좁아져 있다. 저기서 만약에 지금 90도로 숙인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정청래 대표가 한 방 매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그냥 똑같이 서서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저기 가서 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관심이 너무 좁은데 쏠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2024년도에 한창 이제 유랑 갈등 극심할 때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90도 폴더 인사하는 예. 장면들이 또 연상이 됐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갈등은 그 이후에 더 증폭이 됐죠. 뭔가 그렇죠.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24년도 1월달에 네. 제 기억으로 서천의 서천시장. 무슨 예. 서천시장의 화재 현장을 갔었는데 그때 약간 눈발이 날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니까 이제 90도 폴더 인사를 폴더 인사. 해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지나가는 이 장면. 네. 그런데 이 장면으로 당시 갈등이 봉합됐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이후에 수많은 N차 유랑 갈등이 있었고 그 결국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해 겨울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까지 일으키는 데까지 그 다음에, 가는 예. 상황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런 장면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보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우리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치에서 참 중요한 거는
이 싸움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네. 누구랑 싸우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그 격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야당 대표들은 항상 대통령하고,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싶고 예. 1대1로 만나고 싶어. 그건 동등하게 되는 거고 대통령은 만나주질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이기든 지든 간에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1대1로 상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기든 지든 이재명 대통령은 손해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2024년에 그 한동훈 대표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90도 폴더 인사를 한 후에 갈등이 증폭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결과 손해를 본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부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 이제 계속 감정이 쌓이면서 싸웠는데 결국 그러면 이제 말은 보다 큰 걸 가진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폴더 인사를 하냐 마냐를 두고 정청래 대표가 잘했니 못했니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런 것 자체가 뭐 정청래 대표한테 큰 이득이 되고 이걸 떠나서 대통령한테 대통령을 손해다. 깎아내리는 거다. 이 여당 대표 수준으로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영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좀 깝깝한 게, 그러니까 애들러서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 했는데도 나오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대항마로서는 이제 김민석 총리를 내세우는 상황인데, 김민석 총리는 어제 사실상 이제 그 총리 재직 중에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당으로 돌아가 국정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거든요. 어제 회견에 들어갔던 후배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총리의 목소리 톤이나 그 표정, 비장함 그런 게 정말 거의 출정식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송영길 의원은 지금 정 대표 출마 여부에다가 정 대표가 출마하면 자기도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 사실상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아직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하기 전이지만 이미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 또 김민석 총리도 지금 한성수 그 지명자가 네. 25일, 26일 이틀 동안 이제 청문회가 인사청문회를 있죠. 예. 받으면 사실 뭐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사안들이 별로 이렇게 크게 안 보여서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6말 7초에는 이임식을 하고 이제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당연하게 당으로 복귀한다는 뜻, 그리고 당에 와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는 건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확실한 거고,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또 미국을 또 3박 4일 다녀오신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총리는 중국 갔죠 지금. 네, 총리는 중국 가시고, 근데 송영길 대표가 오늘 이제 보도에 의하면 얼마 전에 대통령과 이제 그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 외교적인 얘기들이 이제 주로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 느낌으로는 전당대회와 관련된 말씀도 한 말씀은 좀 하시지 않았을까. 그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에 뭐냐면은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날이에요. 맞습니다. 그날 저녁 돌아오자마자 송영길 의원을 만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국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 외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고생했는데 선거 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당이 잘 못 버텨서 죄송하다. 그리고 자기는 전당대회 출마하겠다. 이렇게 송영길 의원이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뭐 알겠다. 출마하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은 그 정청래 낙마를 둘러싸고 김총리, 송영길 의원까지 세 사람이 거의 도원결의한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세 사람의 출마가 네.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네. 보여져서 앞으로 그 어느 정도의 경쟁 관계를,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노선 투쟁을 하게 될지 요즘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시작은 3인 구도, 물론 이제 추가로 더 후보에 등록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빅3의 3인 구도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형님은 예, 뭐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그 김민석 총리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검찰 보안 수사권은 폐지가 불가피하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여기서 뭐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정책적인 문제 따질 건 아닌데, 정치적으로 보면 그동안 어땠냐 하면 당에서는
지지층들한테 대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지층들은 검찰을 싫어하고 검찰 개혁을 뭐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시니까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 사건 없애야 된다고 하고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이거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조화를 이룬 거였는데 지금 이제 당권을 놓고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어떤 단기적인 정치적인 전략이나 전술로 볼 때는 김민석 총리가 굉장히 똑똑하게 한 거예요. 이 보안수 사건 문제를 놓고 어차피 당원 투표가 있는데 그렇죠. 보안수 사건 이걸 놓고 여기서 으쌰으쌰 해봐야 그 뭐 토론하는 거 듣고 아 보안수 사건 필요하겠구나 생각 바꾼 사람 없거든요. 이 쟁점 자체가 불리한 거예요. 그걸 네. 없애는 건 맞는데 다만 이재명 정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그 어떤 뭐랄까 실용주의적인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지지하시던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선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번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후년 4월 총선이 있을 때까지 2년이 이 이재명 정부가 선거 신경 안 쓰고 정말 일할 수 그렇죠. 있는 소중한 기간인데 여기에 지금 집중이 되고 8월 17일 날 전당대회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거기서 끝나진 않을 거거든요. 지난번 총선에 소위 비명 행사로 날아간 사람들의 그 공천을 또 이번 결과에 따라서 바라보는 그게 맞습니다. 눈이 있어서 당내에서 엄청나게 투쟁이 생길 텐데 결국은 정치권에서 중요한 건 어떤 싸움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승패보다도. 그 싸움을 평지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여당이 야당한테 뒤지는 게 나왔고 네. 대통령 지지율도 그 소위 말하는 이따가 데드 크로스가 말씀드릴 나왔는데 겁니다. 예. 네.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죠 뭐 그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이제 분당 얘기가 나오고 분열 이런 우려가 엄청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멸칭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문저털레요, 한강 새똥 돼지길 뭐 이렇게 서로 멸칭으로 부르는 지점까지 왔는데 이거 정말 이러다가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뭔가 분당 사태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크거든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뭐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괜히 하신 게 아니라고 보고 예. 우리 안에서 지금 경쟁이 뭐 전당대회라는 공간이 원래는 투쟁의 공간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뭐 노선 투쟁부터 뭐 사람에 대한 투쟁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조화롭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은 넘지 말자.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가 지켜보자. 이제 요 정도인 것 같고 저는 분당이라는 얘기 저도 지금 제가 정치권에 2003년도에 열린우리당 창당발기인으로 들어왔으니까 20년이 조금 넘고 많은 당대표분들을 모셔보고 또 그 사이에 분당 통합 뭐 이런 것도 겪어봤는데 분당은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총선이나 대선이 있기 전에 분당되는 사안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총선 직전 네. 또는 대선 직전에 분당되거나 또는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처럼 앞으로 2년 동안 그런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분당을 얘기한다. 이거는 제가 본 어떤 정치적 문법에는 너무 안 맞는 얘기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아무리 격화되고 과열된다고 하더라도 분당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무슨 뭐 3인 다자구도가 될지 아니면 양자구도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니까 양자구도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쟁 과정에서 목표가 똑같아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걸 화두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방법론적으로 조금 다르게 그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그걸 지키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과 조금 더 다른 지지층들까지도 한번 보면서 가자라는 어떤 그런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분열을 촉발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지금 이런 분열의 모습이 당원들 그리고 지지층이 불안해하잖아요. 이 불안감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지금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들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당의 지지율도 떨어뜨리는 갉아먹고 그런 있죠. 예.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아마 우리 당의 당권 주자들 또 최고위원 주자들께서도 좀 명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은 당연히 있을 수 없죠. 이제 김진욱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총선 직전 이럴 때나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네. 이 현역 의원들이 한꺼번에 나가거나 혹은 대선 직전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뛰쳐나가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개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안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나가가지고 허벌판에 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김진욱 대변인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성공이라는 데는 일치하는데 방법론이 다르다 그러는데 그 단계는 좀 넘어간 것이 아닌가. 아까 제가 저기 검찰 보안 사건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 당내에서 노선 경쟁이 생기다 보면 점점 좁아집니다. 사실은 이제 이 검찰 보안 사건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주변적인 이슈인데 부동산 정책, 세금 문제 이런 거를 가지고 선명성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은 내부적인 분란 이런 것도 있는데 진짜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부동산 문제에 부딪히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부에서는 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당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노선 경쟁이 벌어져서 지지층 바라보고 좁게 가다 보면 이걸 잃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총선에서 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총선을 맞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진우 형님이 양자구도 말씀하셨는데 전당대회에서 네. 그럼 결과적으로 양자구도는 이제 송영길 의원의 뭔가 드랍 뭔가 말 그대로 러닝맨 뛰다가 송영길 의원을 이렇게 특정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누군가 네. 지금 이제 3자 그러면은 어쨌든 정청래 거기에 대표, 무조건 완주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네. 송영길 의원 이렇게를 이제 상정하는데 최종적으로 양자가 누구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결정돼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 네. 그런데 나머지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완주를 하게 될지 그건 뭐 모르죠. 다 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관저 만찬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계속 송영길 의원이 외교부 장관을 하고 싶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총리를 이제 같이 일단 3자 구도로 뛰다가 중간에 드롭하고 이제 이 정부에서는 외교부 장관 자리를 준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많이 이제 소위 있어요. 이제 페이스메이커론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페이스메이커죠. 예. 제가 이제 21년도에 송영길 대표 때 송영길 대표 캠프에서 공보 총괄을 네네. 했고 그 이후에 송영길 대표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대표가 되시고 난 다음에 당 대변인을 했기 하셨죠. 때문에 예. 또 송영길 대표님을 제가 조금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송영길 대표께서 지금 어떤 자리와 본인의 거취를 맞바꾸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며칠 전에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본인이 진짜 꿈이 외교부 장관이셨어요. 그리고 외통위원장도 하셨고 뭐 러시아 인맥도 있고, 러시아 푸틴도 인맥부터 알고. 해가지고 예. 지금 중국어까지 뭐 일본어, 그래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까지 한 5개 국어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그런 인맥들을 동원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장관을 제안하고 그 장관직을 수락하면서 당대표 도전을 포기하는 이런 식의 마트의 개념은 그렇죠. 아닐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자가 그 어떤 뭐 이제 결선 투표제가 있으니까 예. 거기까지 가는데 유리할지 아니면 양자를 해야 또 그 유리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이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결정될 그렇죠. 아직 일이지. 후보 등록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마치 이미 그런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그 이후에 마지막 순간에 드롭하고 그 어떤 입각을 한다 이런 계획은 아직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뭐 저는 없지는 않다. 않아 네. 보이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송영길, 김민석 두 분이 이제 뛰어들었다가 뭐 한 분이 드롭하고 입각한다거나 하는 거가 아주 단순하고 좋은데
이번 당대표 선거는 그렇게 볼 수 없는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총리도 지내시고 한 분이고 이 송영길 대표도 당대표도 지내신 분이에요. 뭐 할 거 다 해보는 사람이고 사실은 이 두 분은 굉장히 다음번 대선을 의식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또 연임이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거지만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대통령하고 싸웠다 그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흔쾌히 동의해주기가 어렵고 의원들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있으니까 물론 공천권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김민석 후보나 지금 후보죠. 그 뭐 아직 등록은 아직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대표가 돼가지고 2년 후에 공천권을 진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정말로 미래 권력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이재명 정부에 근데 점점 힘이 글로 모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더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돈봉투 사건으로 정말 이제 정치 인생 끝난다고 생각했다가 살아왔는데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민석 총리를 이 청와대에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다음번 당대표에 나올 것처럼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하고 1대1로 붙으면은 이길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수치는 못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가 정말로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왜 김용남 안 돕냐, 뭐 울산 안 그렇죠. 돕냐 하면서 사실은 제가 송영길 대표 입장이면 내 덕에 지금 저기 정청래 대표가 찌그러들고 지금 여유 있게 셋이 나가도 되지 않냐 이 얘기 할 수 있지 않냐. 왜 내가 외교부 장관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만약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지금 선택할 수 있다면 당대표 되고 공천권 지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나는 사심없이 돕겠다. 다음엔 내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좀 말씀에 일관 많은 부분이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단순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로만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그 같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보니까 그쪽 얘기 들어보니까 호남에서도 자신 있고, 뭐 이제 영남에서도 자기가 이미 좀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그 얘기는 예전에 굉장히 자신 있다. 전당대회 21년도 전당대회 하실 때도 저한테 많이 말씀하셨어. 근데 간신히 이겼어 우리.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현재 스코어로만 따지면 세 명 중에 가장 우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어쨌든 대통령께서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김민석 총리가 상당히 앞에 있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월 달에 조사했을 때는 거의 3분찌개였어요. 한 세 분이 거의 그 한 1~2% 포인트 차이로 비슷하게 나왔는데 지금 지지난주인가 한번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그 결과를 보면 어쨌든 그 김민석 총리가 조금 이 오차범위 밖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로 보면은 어쨌든 대통령의 명심이 실려 있다라고 평가되는 김민석 총리가 좀 우세 속에서 출발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이게 뭐 사람 인물 경쟁이 아니라 보안 수사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뭐 아니면은 지금 뭐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주 이 구체적인 어떤 이슈들로 모이게 되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 그 차이를 가지고 이제 지지층들이 갈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슈를 먼저 선점하고 그걸 갈라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지금 누가 조금 더 우위에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얼만큼까지 그걸 마지막까지 그게 지켜질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민주당 지지층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누가 앞서냐 하는 데서는 김민석 총리가 좀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누가 좋은 패를 가지고 있느냐 카드가 제일 많으냐 하는 것은 송영길 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 거기는 지금 당대표가 돼도 승리하는 거고 양보하고 안 돼도 승리하는 거고 갈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는 백의종군 하겠다 그래도 승리하는 거고 그동안 세운 공이 많아서
정청래 대표가 가장 불리한 입장인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그렇죠. 코너에 명분도 몰려있죠. 없어요. 이번에 네. 만약에 승리하면 대통령을 이기고 승리하는 건데 집권 1년 차에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패배시키고 이기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네, 송영길 그러니까. 대표가 계속 네, 공격하죠. 그거 황당한 하루 거. 내임도 네, 온다. 황당한 네. 거고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뭐 총리까지 지내시고 막 그러셨지만 지금은 에브리바디가 김민석 총리는 당대표 나올 거라고 한 상황에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나와서 당선되는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막말로 송영길 대표가 끝까지 하고 송영길 대표도 뭐 결코 만만치 않 호남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면은 송영길 대표한테 부탁해야 될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가장 유리한 그 여유 있는 입장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밖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송영길 의원의 참전으로 굉장히 전대 구도가 흥미진진했어요. 네.